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 6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큰 자식이 있으신지요? 저는 둘 있습니다. 큰 딸은 30 후반이고 둘째인 아들은 30 중반입니다. 그리고 둘 다 결혼을 했지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살다 제가 며느리와의 일 때문에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적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사 며느리 본다고 그렇게 기뻤었는데 막상 며느리를 보고 나니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요. 저처럼 은근히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커다란 공감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대놓고 면박을 준 적은 없지만 마치 제가 실수를 한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하던 내 며느리, 그리고 그 끝에 밝혀진 진실로 아주 된통 먹칠을 당하게 된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큰딸이 시집을 갈 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나이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가지려 했으나 그게 잘 되지 않았었어요. 시어머니의 엄청난 구박을 받으며 3년 동안 열심히 아이를 가지는 일에만 몰두를 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임신 준비를 하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생활하랴, 집에서는 시어머니 눈치 보랴, 거기다가 아이까지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척이나 컸지요. 하지만 3년 만에 얻은 자식은 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고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어주고 싶은 딸이었지만 제가 공주님을 낳았다는 말에 우리 시어머니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제 얼굴조차 보지 않고 산부인과를 떠나셨더랬죠. 당시 경기도에 살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있는 산부인과까지 왕복 3시간을 달려오셔야 했지만 딸이라는 말에 그렇게 홀라당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 뒤로도 딸은 낳은 주제에 무슨 몸조리가 필요하냐, 무슨 미역국을 먹냐, 아주 그냥 서러움이 복받치는 말만 죽어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먼저 한 뒤 직장을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선생으로 일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출산을 하게 되었으니 학교 입장에서도 제가 골칫 덩어리였거든요. 저는 정말 양쪽에서 눈총을 엄청나게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출산을 마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친정 어머니께 큰 딸을 맡기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엔 당연하게 있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님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땐 애 낳고 밭에 나갔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다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좋든 싫든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딸을 낳은 주제에 집에서 남편 내조도 하지 않고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설치는 제가 마음에 들었을 리 없지요. 저는 5만 가지 시집살이를 다 당해야 했습니다. 정말 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모진 말, 모진 행동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나는 말이다. 네가 우리 아들을 무시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아니 결혼을 했으면 집에서 얌전히 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어디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그것도 학교 선생님? 너 지금 가방끈 길다고 자랑이라도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고졸인데 너는 학교 선생이라고? 어머님, 제가 설마 윤주 아빠를 무시하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은 제 오랜 꿈이었어요. 윤주 아빠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돈을 벌면 좋은 거죠.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평생 직장 가지게 되었으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유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너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배운 거 없다고 무시라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평생 여자의 방은 주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당연히 우리 아들 내가 일일이 밥 지어다가 손수 옷 끼워다가 입혔어.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길 기대했건만 어디 말도 안 되는. 아휴.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뭘 하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게 다 맞는 건 줄 알았죠. 제 남편은 늘 저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대들어봐야 좋은 꼴 못 본다는 이유였죠.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상 더 한 일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꾹 참았습니다. 그나마 저에 대한 대우가 좋아진 것은 제가 둘째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뒤 시어머니께서는 제 아들을 보느라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저희 큰딸이 뭔 짓을 해도 못 본 척 넘어가 주셨죠. 저는 그때부터 아주 짤막하게 한 줄의 글을 일기장에 적어나가곤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느낀 감정을 작게나마 일기장에 남겨두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도 제가 느낀 감정이 어땠는지 그날 하루를 유추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둘째 아들이 시어머니 품에 폭 안겨 오냐 오냐 잘한다고 해서 훈육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엄하지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못났죠? 못된 마음이기도 하고요. 폐암이라 호흡기에 의존을 하시면서도 저에게 끝까지 우리 윤석아범이랑 윤석이 밥 잘 챙겨주라는 말을 하셨던 우리 시어머니, 그게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우리 윤주는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시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처럼 며느리의 불행을 기뻐하고 손주들을 차별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갔을 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발 사돈어른이 정상적인 어른이길 우리 딸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사돈어른 앞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딸은 시집을 가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너그러운 사돈어른이 우리 딸이 서툴러서 하는 실수까지 전부 포옹을 해주며 정말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함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일까요? 사위놈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우리 딸의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배신당한 그 슬픔에 울부짖으며 친정에 돌아와 밥도 잘 먹지 않던 우리 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네요. 할 수만 있다면 사위놈의 사지를 절단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아들이 32살에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여자는 아들보다 2살 연상인 여자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연상이던 연하던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었죠. 나이가 2살 많다던 며느리감은 생김새부터 남달랐습니다. 또렷하게 생긴 인상에 코는 어찌나 높던지 천장을 찌르겠더라고요. 아주 서구적으로 생긴 미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놈이 그런 여자를 어디서 만났나 했더니만 우리 아들이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라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같은 제약회사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부서의 사람이겠구나 싶었죠.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회사에서 사내 연애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회사 사람들도 그 이야기들을 참 궁금해하겠어. 사내 연애는 한 적이 없는걸요? 어머님, 저 윤석 씨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는걸요? 어? 일을 하다가 만났다고 해서 나는 또 같은 회사 직원인 줄 알았지. 그럼 어디 회사를 다니는데? 어머님, 저 의사예요, 의사. 윤석 씨 미리 말씀 안 드렸어? 저 N병원이라고 대학병원 수준만큼 꽤 시설이 좋은 2차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셨어? 어머, 내가 오해를 단단히 했네. 그러게요. 저 좀 서운할 뻔했잖아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뒷바라지 정말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본인이 의사라고 말을 하는 며느리가 상당히 콧대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거다 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그 정도 으스대는 것쯤은 이해를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제약회사 연구직도 아니고 실적이 필수인 영업사원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냥 웃고 있자 우리 아들이 팔불출처럼 며느리를 꼬시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며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하는데 못났다 싶더라고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자기가 부족해서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했다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 혀를 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귤을 까먹던 우리 딸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윤서가, 너는 올케디를 졸졸 쫓아다닌 게 뭐가 자랑이라고 엄마 아빠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인사드리러 왔으면 결혼 준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런 이야기나 하고 가면 되는 거지. 아이, 누나는 왜 끼어들어? 엄마도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 아이, 참. 이럴 땐 진짜 할머니가 보고 싶다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업어 키워주셨거든. 나는 어릴 때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 할머니는 내 얘기라면 절대로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을 거야. 저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아들이 눈치 없이 꺼내고 있으니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죠.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던지 예뻐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아들 눈치가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겠다는 건지 갑갑함이 밀려오기도 했죠. 그래도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저랑 남편이 그 자리에서 말릴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의사라고 하는데 물론 그 직업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에 비하면 너무 잘난 직업이라 자식 가진 부모 마음에서 우리 아들이 너무 못나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돈들이 우리 아들이 고작 영업사원이라고 무시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어머님, 혹시 의사 며느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면 제가 윤석 씨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러신 건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아서요. 어? 아유,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의사 며느리 좋지. 그리고 요즘 나이 차이가 뭐 별거라고. 20살 차이에도 사랑만 하면 결혼을 하는 판에 2살 가지고 무슨. 그렇죠?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저는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싶었어요. 앞으로 안 보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황당함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멀리 앉아서 귤을 까먹고 있던 우리 딸도 황당하다는 듯이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그저 우리 아들과 며느리만 방실방실 웃고 있는데 누가 봐도 얼굴을 안 보고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들 결혼을 반대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우리를 무시하고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니겠냐고 대놓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면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를 보고 살 일이 없어서 무시를 하는 건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다행이라며 앞으로 명절에는 잊지 않고 찾아오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딸이 또 슬쩍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 명절에만 찾아오겠다는 얘기들이야? 둘 다 일을 하니까 바쁜 거야 알겠지만 예, 그래도 챙겨야 할 날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시작부터 선을 긋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우리 엄마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서 시집살이 같은 건 시킬 생각도 없으신 분이셔. 그러니까 먼저 살갑게 다가오면 우리 엄마도 살갑게 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 누나가 여기서 왜 끼어들어 부정타게. 뭐? 부정이라니? 내가 끼어들면 왜 부정이 타는 건데? 너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이 뭐야? 아이, 그렇잖아. 우리 이제 막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하는 건데 이혼한 누나가 끼어들면 괜히 좀 그렇지 않겠어?
아들놈이 오냐오냐 시어머니 품에 폭 쌓여 자라서 눈치가 없고 지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사는 놈이긴 했지만 지 누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곤 생각을 못했죠. 거기다가 우리 딸이 이혼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아직도 전 사위놈에 대한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힘들어하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아나무인 유아독존이라고 해도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할 말 못할 말 구별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우리 딸이 소리를 지르자마자 남편과 제가 나서서 인사는 이만하면 됐으니 집에 가보라고 축객령을 내렸죠. 씩씩거리면서 지 동생 머리털 다 뽑아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딸을 말리느라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아들 녀석 결혼식에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아들놈은 저에게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서 오히려 이혼한 누나는 결혼식에 안 오는 게 낫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자식들에게 아주 오랜만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화를 낼 일이 없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둘 사이가 좋은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서로 굳이 상처를 줘야 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화해를 시킨 뒤 그래도 아들놈 결혼식에는 딸이 참석할 수 있게 만들었네요. 가족 사진에 모두들 뚱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모였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문제랄 게 없었습니다.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의사라서 너무너무 일이 바빠서 얼굴을 아예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전화를 걸면 늘 자동응답 메시지로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저랑 남편이 꼭 저녁 10시면 잠이 들었는데 며느리는 퇴근을 하고 남은 일을 하고 이제서야 휴대폰을 봤다면서 밤 11시에 꼭 메시지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자느라 그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고요. 매번 이런 일의 연속이었어요. 아들네 부부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를 걸면 연락이 되지 않았죠. 아들에게 전화를 해봐야 잘 살고 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저희에게 잘 지내고 있냐는 흔한 안부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가족이 되었지만 남보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며느리에게 자주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의 연락이 오는 것이 싫었었기 때문에 일부러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죠. 도대체 며느리가 왜 그렇게 살갑게 굴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걸까 궁금했었어요. 딸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아들에게 그냥 대놓고 물어보라고 시키더라고요. 분명히 둘은 알고 있을 텐데 속으로 끙끙 앓느니 그냥 물어보라고요. 우리 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받았던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다고요. 며느리한테 되려당하고 사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나가줘야 기강이 바로 서는 게 아니겠냐고 하는데 제가 성격이 물러터져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우리 아들이 한숨 푹 쉬면서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이다. 아, 왜 지난번에 나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가족 식사한 적이 있었잖아. 그때 아빠가 우리 집안에 사자 출신이 둘이나 있다고. 그거 기억나? 아, 그래, 그랬지. 엄마가 교사 출신이고 며느리가 의사 출신이라 집안에 사자가 둘이나 있다고. 아이, 그게 좀 그랬나 봐. 의사랑 교사랑 어떻게 엮을 수가 있냐고. 아, 게다가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냐고. 나도 우리 마누라가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가 기분이 나쁘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게다가 엄마는 이미 정년퇴직까지 했으니까 이제 전업주부인데 왜 사자로 엮냐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 저랑 본인을 같은 사자 취급을 했다고 기분 나빠서 연락을 받기 싫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대단하고 콧대 높은 직업이라고 한들 이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의도 밥 말아 먹은 김에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쁘다고 엮지 말라고 했으면 또 몰라도, 물론 그랬으면 우리 딸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지만요. 저는 그저 시댁이라는 단어 자체에 오해를 하고 멀리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며느리랑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이 첫 결혼 기념일을 맞이할 때까지 일부러 대면대면하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명절에야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봤지만 다른 집이랑 달리 점심만 딱 먹어치우고 헤어졌죠. 며느리가 명절에 와서 기껏 밥상 차려줬더니 깨작깨작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어서 점심자리 끝이 나자마자 집에 가봐도 된다고 했더니 바로 인사를 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 있죠. 일부러 며느리 생일에도 메시지만 보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웬일로 연락이 먼저 오더라고요. 어머님, 저 어제가 생일이었잖아요. 어머님이 메시지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라도 하실까요?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한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좋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주말에 며느리랑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기로 했었다면서 저한테 며느리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가보는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만 꼬부랑 글씨로 써져 있는 메뉴판을 들이밀며 저에게 뭘 먹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권을 오래 잡고 있으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 메뉴판은 아무리 봐도 영어가 아닌 듯 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 주문을 하자 피식 웃음을 흘리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어찌저찌 불편한 기운이 흐르는 가운데서 식사를 마치게 되었죠. 어찌나 느끼하던지 강경 한식파인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며느리 생일 기념으로 함께하는 식사 자리이기도 했고 며느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본인이 계산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입맛에 맞는 음식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계산할 테니까 어머님께서는 저 생일 선물이나 하나 사주셔요. 그렇게 비싼 밥 얻어먹고 며느리랑 같이 생일 선물을 사러 갔는데 우리 며느리 저를 데리고 명품 매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구두에 300만 원이 넘는 휴대폰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가방까지 구경을 하는데 심장이 철렁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교사로 정년 퇴직을 해서 연금도 나오고 한다 해도 그런 큰 돈을 선물값으로 쓰기엔 부담이 상당했으니까요. 며느리가 구두를 여러 켤레 신어보더니만 이게 예쁘냐 저게 예쁘냐 하는데 가격들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을 고르던 며느리를 끌고 나와선 이렇게 비싼 건 부담이 되어 안 되겠다고 했더니만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고 그럼 아무것도 안 사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백화점 명품 매장을 나가는데 50번 100번 생각해도 부담스러운 선물은 서로 안 해주고 안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돈, 제가 오늘 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 의사예요, 의사. 성에 차지 않는 사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건데 며느리 맞이하고 처음으로 맞는 생일날 명품 신발 하나 돈 아까워서 못 사준다는 게 그거 참 서운합니다. 우리 딸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시댁에 잘하고 싶겠습니까? 저에게 마치 비난을 쏟아붓는 것처럼 나발총 장전해서 와다다 쏟아내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버리는 바람에 또 한 번 대판 싸움이 나게 되었죠. 아유, 지금 사돈어른 시켜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행동이 옳게 눈에는 정상으로 보여? 며느리 취급도 못 받는 딸이 불쌍해서 전화한 걸로 지금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따지시는 거예요, 형님? 그럼 뭐 저희 가족이 뭐 비정상이라는 말씀이세요? 서로 폭주해서 비난을 퍼붓고 난 뒤 저희는 명절에도 대화 일절 없이 정말 얼굴 도장만 찍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명절이 얼마나 가시방석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은 아예 명절이 되면 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아들네 가족이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만 먹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는데
명절에는 보통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명절이니까 구색이라도 맞출 겸 전이나 잡채, 갈비찜 같은 것을 차려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깨작깨작 밥을 먹으면서 하던 말이 있었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건 아니시죠? 명절이니까 전도 부치고 산적도 해 먹고 하는 거지. 평소에 이렇게 밥 해 먹으려고 하면 허리가 아파서 안 돼.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먹겠나 하는 생각으로 해 먹는 거지. 그죠, 어머님? 매번 이렇게 드시면 콜레스테롤 높아져서 안 돼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조금 뚱뚱하신 편이라서 식단 조절을 잘 하셔야 한다고요. 나중에 당뇨라도 오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뚱뚱한 편이라고? 아니, 그래도 그 병원 가서 몸무게 재고하면 정상 체중이라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조금 뚱뚱한 편이신 것 같은데 정상 체중이라고 나온다고요? 거참 이상하네. 이래서 기계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 매번 명절에 찾아와서는 음식이 어떻고 생활 습관이 어떻고 저에게 지적을 하던 며느리였죠. 솔직히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온통 나물 반찬만 차려둘까 하다가 또 우리 아들은 잘만 먹는 음식들이니까 안 차리기도 뭐해서 차렸었던 거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며느리의 태도 하나하나가 좋게 보이질 않으니까 뭘 해도 예쁘게 보이지 않았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당한 게 있었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참았을 뿐이지. 솔직한 말로 우리 며느리가 다른 시어머니를 만났더라면 눈물 콧물 다 뽑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 엄청나게 먹고 싶어. 갑자기 웬 갈비찜 타령이냐? 아니,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요즘 그 시판 양념도 잘 나와 있고 고기 핏물 빼서 압력밥솥에 양념장 다 때려 붓기만 해도 맛있던데 집에서 고기를 못 먹으니까 하는 소리지. 아휴, 진짜 내가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집에서 고기를 못 먹는 건 뭐고 밖에서 사 먹긴 왜 사 먹어? 배달 음식이니 뭐니 다 간만 세고 맛도 별로더만. 엄마가 갈비찜 좀 해다 주면 안 돼? 배달 시켜 먹는 건 꿈에도 못 꿀 일이야. 아, 엄마가 해줬다고 하면 먹는 걸로는 뭐라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며느리가 먹는 걸로 눈치라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해야지.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아우, 예,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저는 갈비찜을 만들어서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수요일은 야간 진료가 있는 날이라서 늦게 끝이 난다고 했거든요. 아들이 일부러 며느리가 늦게 오는 날을 골라서 저에게 방문을 해달라고 한 거죠. 갈비찜이 든 통을 들고 밥상을 차려주니 아들이 허겁지겁 맛있다고 먹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은 아들네 부부였는데 제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요. 간 김에 냉장고에 뭐가 있나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만 가관이더라고요. 풀떼기만 먹는다고 그래서 나물 반찬만 가득 있는 건가 했더니만 생풀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샐러드용 채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냉장고에 우유, 계란, 풀떼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김치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희는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 거야? 아침만 먹고 저녁은 밖에서 사 먹니? 우리 와이프가 다이어트를 365일 하잖아. 나 살 빠진 거 안 보여? 맨날 식단으로만 밥을 먹는데 밑에 냉동칸에는 닭가슴살만 몇십 개 들어있어. 아, 진짜 물려 죽겠다니까. 아니, 며느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하는 거지. 너는 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 아니야?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 옆에서 떡볶이에 갈비찜에 그런 거 먹고 있으면 화가 나지 않겠어? 가뜩이나 초초 예민한 사람인데 더하면 더했지 절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넘어갈 사람 아니라니까.
저는 정말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이 살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원래도 평범한 체격이었는데 이제는 말라도 너무 마른 거 아니냐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아들은 그래서 수요일이 유일하게 즐거운 날이라고 수요일만 되면 먹고 싶은 음식을 양껏 사 먹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갔던 음식통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집으로 들고 왔어요. 아들이 갈비찜을 몰래 먹었다는 것을 들키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귀신같이 눈치를 챈 건지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늘?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싱크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길래요. 윤석 씨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반찬통 정리한다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물때랑 정리를 좀 해두었더니 그걸 보고 단박에 눈치를 챘더라고요. 이미 걸린 거 어쩌겠나 싶으면서도 아들이 갈비찜을 먹었다는 것은 비밀로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꼬장꼬장했던 우리 시어머니 흉내를 좀 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들러봤다. 아니, 그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들이 한 번 하고 집에 오란 소리 한 번을 안 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다. 하필이면 제가 야근 일정이 있는 수요일에요? 어머님, 주인 없는 집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건 좀 아니죠? 저는 그런 거 불편해서 싫어요.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요. 얘는 왜 주인이 없는 집이냐? 우리 아들이 떡하니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집 반반으로 구한 집 아니니? 집주인이 둘인데 왜 네 집인 척하고 있어? 니네 그 집 구할 때 우리 부부 돈도 들어간 건 모르니? 그럼 나랑 우리 윤주 아빠도 같이 그 집 주인이게?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면 뭐란 말이니? 지금 나한테 너네 집에 막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가 본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내가 못 갈 이유도 없다. 응?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네 친정은 자주 찾아온다며 연락도 없이. 우리 아들은 그럼 안 불편하겠어? 윤석 씨가 불편하다고 했나요? 윤석 씨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런 거 불편해할 사람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성격도 좋고 사근사근해서요. 그러면 우리 며느님은 성격도 나쁘고 사근사근하지 않아서 내 방문을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왜 같은 부모인데 내가 가는 건 불편하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불편하게 한 것도 하나 없는데 그렇게 받아먹고 싶은 건 다 받아먹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라면 애초에 받아먹지도 말았어야지. 아니면 받아먹은 것도 뱉어내던가. 제가 평소에 쌓아두고 있었던 말을 다 내뱉고 나니까 며느리도 당황한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시어머니가 여태 기가 죽은, 아니 기가 아예 없는 사람처럼 조곤조곤하게 굴다가 냅다 속에 있는 말을 와다다다 뱉어내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대답이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간 김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온통 풀떼기밖에 없던데 설마 우리 아들한테 샐러드나 해먹으라고 시키는 건 아니겠지? 의사니까 사람 몸에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나한테는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된다 어쩐다 하더니 생풀만 먹어서야 되겠어? 내가 다른 시어머니처럼 밥상 사진 받고 그런 사람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해.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뚝 끊었더니만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웃긴 건 제가 그렇게 한번 지르고 나니까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래서 기싸움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들어온 지 3번째 명절을 맞이했을 때 처음으로 며느리가 식사 시간 이전에 도착을 해서 제가 밥상을 차리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밟으면 꿈틀거리는 지렁이라는 걸 알았는지 속에 뻔히 보이는 행동이었고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기집애가 눈치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창 밥상을 차리는데 우리 남편이 요즘 오리고기를 밀전병에 싸먹는 걸 좋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옆에 쓱 오길래 하나 먹어보라고 했더니만 눈치를 보고 입에 넣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이거 뭐예요? 고소하면서도 쫀득한 게 안에 오리고기죠?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네요. 요즘 우리 윤주 아빠가 푹 빠져 있는 음식이야. 밀쌈을 사다가 살짝 구워가지고 안에 파프리카랑 오리고기랑 새싹 채소 좀 넣고 소스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돼. 차리기도 간단한데 맛도 있고 재료도 골라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좋지. 그렇게 식사를 차려서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계속해서 오리고기를 넣은 밀전병을 주워 먹더라고요.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며느리가 이렇게 잘 먹는 아이인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잘 먹더라고요.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먹는 건 처음 봐서 저도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밀전병을 몇 개나 더 만들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배를 두들기면서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잘 먹는 며느리의 모습이 예뻐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다음에 놀러 올 때 또 해달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살갑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0개고 1000개고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며느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돈댁이랑 같이 굴을 먹으러 갔다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수액까지 맞아가면서 버텼다고 말을 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가뜩이나 마른 며느리가 더 말랐다고 하는데 걱정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미운 며느리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며느리인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오리고기 밀전병을 잘 먹었었다는 기억이요. 아들에게 이젠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니까 먹는 건 문제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재료를 사다가 오리고기 밀전병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하면 딱 점심시간에 맞출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며느리가 일을 하는 병원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검진이라던가 그런 걸 며느리 병원에서 받으라고 했었지만 멀기도 했고 또 그 병원은 발걸음을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무튼 도시락을 싸들고 여유 있게 병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가는 길에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가는 길을 휴대폰으로 찾아보면서 걷다가 앞에 커피를 들고 걸어오던 학생이랑 부딪히면서 옷에 커피를 된통 쏟고 말았습니다. 하얀색 티셔츠에 밝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커피를 뒤집어 쓰는 바람에 옷이 아주 더럽혀졌어요. 학생이라 세탁비를 받기도 애매하고 괜찮다고 돌려보내고 옷을 한 벌 싸입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병원 점심시간이 멀지 않아서 그냥 도시락만 전해주기로 결심을 했지요. 병원 로비에 도착을 해서 빨간색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을 들고 서성이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조금 느껴져서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 앞이라고 잠시 나와줄 수 있냐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곧 로비로 내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내 로비에 내려온 며느리가 제 꼴을 보고 깜짝 놀라 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옷이 왜?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건데요? 제가 빨간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을 건네니 며느리가 황당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을 했었다며. 이거 네가 좋아하던 그 오리고기 밀전병이야. 먹는 게 시원찮아서 살이 빠졌다고 하길래 먹으라고 도시락 좀 싸왔어. 아, 저 오늘 병원장님이랑 동료들이랑 함께 점심 약속이 있는데 여기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도시락도 오늘은 필요 없는데 미리 연락을 좀 하시죠. 아, 내가 메시지 보낸 건 못 봤어? 대답이 없길래 바쁜가 싶어서 서둘러서 해왔는데 아무튼 이거 받아라. 나중에 간식으로라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간식으로 먹어요, 어머님? 아, 이러지 마시고 일단 가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애써 만들어 온 건데 이거라도 좀 받지 그래. 아,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빨간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을 자꾸 들이밀자 며느리가 도시락을 확 내동댕이 쳐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락을 제가 꼭 들고 있어서 그런 건지
도시락을 치는 힘에 저까지 내동댕이 쳐지는 꼴이 되었어요. 제가 중심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며느리의 힘이 그만큼 셌어요. 제가 나자빠지듯이 밀리니까 며느리가 당황한 눈치였지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니까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 정말 노인네가 쪽팔리게 여기까지 찾아서 무슨 이런 싸구려 도시락을 주겠다고. 이런 데 찾아와서 괜히 쪽팔리게 만들지 말라고요. 여기 제 직장이거든요. 그리고 옷은 도대체 뭘 하려길래 저렇게 지저분한지. 며느리가 저를 보고 쪽팔리다고 빨리 꺼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내동댕이 쳐지면서 쏟아진 도시락이 지저분하게 로비에 늘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니까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는데 순간 누가 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 선생님,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안 그래도 혹시나 마주치게 될까봐 빨리 볼일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 왔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시지. 제가 선생님의 시를 얼마나 좋아하는 팬인지 아시면서 아이 참 서운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 로비에도 선생님 시를 적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제가 이 병원에 오기가 참 그래요. 아유 저도 아직 제 시집을 다 읽지 못했는데 저는 아주 종이가 낡아 떨어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아이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병원장이 저를 일으켜주면서 주변에 있는 병원 직원에게 쏟아진 도시락을 정리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민망한 마음에 제가 치우겠다고 했지만 병원장은 됐다며 저에게 점심시간인데 아직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뒤에는 며느리의 동료들로 보이는 의사들도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끼겠습니까? 됐다고 사양을 했지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찌 끼겠습니까? 저는 옷도 더러워지고 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야 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다음에 같이 식사하도록 하지. 다들 괜찮지? 며느리는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다들 식사를 하러 가자며 자리를 뜨는데 며느리만 저와 병원장 사이에 우두커니 있었죠. 병원장이 며느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우리 선생님이 넘어지신 뒤부터 상황을 봐서 그런데 이 선생은 다 봤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원장님 혹시 저희 어머님과는 어떻게 하는 사이신지. 어머님? 그럼 이 선생이 우리 선생님 따님인가? 아니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글쎄 노로바이러스인지 뭔지에 걸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하길래 주제도 모르고 도시락을 싸왔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네요. 아이 그럼 지금 우리 선생님을 밀어 넘어뜨린 게 이 선생이란 말인가? 아니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밀긴 왜 밀어? 병원장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며느리에게 화를 내자 며느리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을 물어 뜯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강한 사람 앞에 약자 같고 약자 앞에 강한 사람 같은지 아주 며느리의 본 모습을 단단히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저랑 병원장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게 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병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교사로 일을 하며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기장의 일기를 꼭 한 줄이라도 쓰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우연히 교사로 일을 하던 시점에 신춘문예 비슷한 공모전에 시를 출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선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 시가 작은 페이지 한 켠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그 시를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시를 써둔 게 있으면 출간을 하고 싶다고요. 그때는 제가 적어둔 시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한 이후에 책을 출간하기로 했죠.
하지만 저는 교사였고 당시에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며 겸업을 하는 것은 안 되었기에 필명을 따로 만들어서 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준비를 해서 출간을 하게 된 책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아끼던 시가 바람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생을 비치는 시였는데 그중 멈출 줄 모르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바람은 쉴 틈 없이 움직인다 라는 구절을 가장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니아층도 별로 없고 구매를 해서 읽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 책. 우연히도 제 책을 보고 또 제가 아끼던 그 구절을 보고 저의 팬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며느리가 일을 하던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병원장도 아니었었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교수였는데 저의 그 시 구절이 인생을 덤덤하게 덧없이 그려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필명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출판사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주던 아주 귀한 팬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새로운 시집이 나올 때마다 어설프게나마 한마디 더 적고 사인까지 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출판사 측에서 팬들 몇 명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팬이라는 것이 저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꼭 한번 만들고 싶었고 거기서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 10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당연히 병원장도 참석을 했고요. 저에게 마음을 덤덤하게 울리는 시를 써주어서 감사하다며 평생 팬 1호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인연이 쭉 지속이 되었고 제가 교사 자리를 은퇴한 이후에는 쭉 지필에 신경을 쓰게 되었죠. 가족들에게도 처음에는 책을 출간했다는 것을 비밀로 했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시라는 걸 통해서 저의 내면을 전부 드러내는 것 같아서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제가 은퇴 후에 지필을 제대로 시작하면서부터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었죠. 아마 며느리는 병원장이 말했던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시가 제가 쓴 시인 것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은퇴 이후에는 필명이 아닌 제 이름으로 지필을 시작했거든요. 병원장이 적어둔 시는 제가 필명을 사용하던 때 썼던 시라서 필명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 며느리는 제가 쓴 시인 걸 알 수가 없었겠죠. 제가 필명을 썼던 걸 몰랐으니까요. 제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비록 시 때문은 아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일을 하는 병원에 병원장으로 제 팬 1호가 임명을 받았다는 걸 알자마자 병원에 찾아가는 게 괜히 눈치가 보이고 로비를 하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무척이나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병원장은 며느리를 질책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만약 내가 병원장이란 친분이 없었어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사과를 했을까 싶다. 그렇지? 어머님, 오해해요. 제가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봤나 봐요. 어머님께서 지저분한 옷을 입고 빨간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을 들고 와서 내미시니. 그러니까 말이다. 사람들 눈에 내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니 엮이기 싫었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어머니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행색만 보고 지금 나를 멀리하고 싶었다고 네 스스로 고백을 하는구나. 예, 나는 말이다. 사람을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너보다 훨씬 윗자리에 앉아있는 내 오랜 벗도 이런 내 꼴을 보고도 당장에 달려와 주는데 가족이라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남도 아닌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주변 시선을 너무 의식했어요. 잘못했어요. 사과는 늦었어. 이번 일 한 번뿐이겠니?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딴지 걸었던 지난 3년간을 생각해봐라.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게만 생각을 했나 봐요. 어떻게든 잘 보일 생각은 하지 않고 제 이득을 취하려 하고만 했던 행동, 그거 다 반성해 볼게요. 이제 와서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니? 네가 변한다고 해서 쉽게 변해질 것 같지도 않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제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이 도시락을 들고 와주신 건데 제가 너무 다시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나는 도무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행색이 초라하다고 본인 시어머니를 밀치고 노인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원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로비에 있는 환자들에게까지 꾸벅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까지도 전부 가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두 번 다시는 며느리를 위해 무엇을 할 생각도 없고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쭉 그랬던 것처럼 안부 인사도 묻지 않고 남처럼 그렇게 지내겠다 결심을 했어요. 저를 위한 사과가 아니라 본인 체면을 위한 사과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럼 어머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제가 도시락 망가뜨렸으니까 점심 식사는 저랑 함께 해주세요. 저 병원장님 같이 가시죠. 병원장님 말 못 들었니?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그 귀한 손님이랑 둘이 밥 먹겠다고. 너는 불편하니까 빠져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내칠 줄 몰랐던 건지 며느리의 얼굴이 퍼렇게 질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병원장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로비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며느리에게 뒤를 돌아서 큰 소리로 말을 했죠. 그 바닥에 흘린 음식물은 네가 치워라. 저는 병원장과 식사를 하면서 일부러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의도를 병원장도 파악을 한 것인지 제 앞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진정한 복수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며느리를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며느리의 말에 반응도 하나 해주지 않고 며느리가 그저 제 눈치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티나게 아들네 부부가 집으로 찾아오는데 제가 집필하느라 바쁘다고 문전박대를 한 날도 있었네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시집 출간을 앞두고 있고 병원장은 6개월째 며느리의 실적과 상관없이 승진도 월급 인상 이야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동료 의사들은 승진도 하고 사무실에 좋은 컴퓨터도 새로 놔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했다는데 우리 며느리만 대놓고 그대로라고 하니 다른 의사들이 며느리가 눈밖에 났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도 목숨줄만 겨우 붙어 있는 거지 왕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의사 대우가 좋은 병원도 별로 없어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 자리 위협까지 받고 있으니 매일매일이 곤욕일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살갑게 안부 인사도 하고 매일매일 힘이 나는 메시지라면서 인터넷에서 뭐를 긁어다가 아침마다 보내곤 하는데 저는 전부 다 개무시를 하는 중입니다. 어른으로서 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나이에도 어른이 안 됐나 봅니다. 며느리가 조금 더 마음고생을 해서 제가 얼마나 며느리 눈치를 봤었는지를 참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본인의 위치를 위협받아서가 아닌 제 마음을 이해하고 사과할 때까지 이런 생활은 쭉 지속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치지 않게 여러분께서 제 도끼를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통쾌한 소식이 있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조만간 나올 제 시집 어떤 책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도서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